통영충렬사는 죽고 8년 있다가 여기에 삼도 수군 통제영에 주둔하게 되니까 여기다가 공식 사당을 짓습니다. 이 사당은 조선정부가 돈을 줘서 제사 지낸 사당. 조선정부가 아까 말했죠?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에 조선의 무관 소위 고급 장교들도 근무를 하고 회계도 보고 여기 제사를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아까 말한 대로 얼마나 중요했으면 저 해외에 나가서 일본과 맞서서 일본 식민지 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건준을 준비했던 이원영 선생님도 다 여기 와서 왜? 일본하고 싸웠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인사한 곳이 장군님한테 이순신 장군님한테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길이고 보세요. 됐습니다. 다 함께 묵념.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이 정조대왕 때 이순신에 관한 기록을 약 한 200년의 시차를 두고 자료를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순신을 공부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책을 만들 깁니까?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정조대왕이 뭐라 하는가 하면 돈 없으면 내 돈을 써라. 나라 돈이 없다면. 임금은 그 당시 내탕고가 자기 개인 사유재산이 있었어. 자기 사유재산을 내가지고 책을 만든 거야. 그 책을 만들어서 이충문 전설은 책을 만들어가지고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통영충렬사에도 주고 무기도 주고 하는데 그때 그걸 보내주면서 정조대왕의 친필로 이렇게 그걸 제문을 하나 보내. 정조대왕의 이제 친필입니다. 친필. 원래 친필은 이거보다 더 크고 아주 두꺼운 종이에 이 원본을 먹고 전시를 해두었는데 원본이 자꾸 훼손되니까 원본은 지금 수장고에 있고 영인을 만들어서 정해. 이 그림이 뭔가 하면은 이순신 장군님은 그 당시 남해안을 지키는 수영이 5개나 있었는데 경상 자수영, 우수영, 전라 자수영, 우수영, 충청 수영까지. 그 중에 이순신은 전라 자수영의 자수사였지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5개 수영을 다 아우르는 통합군의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5개 수영을 다 아우르는 삼도 수군 통제영을 만들고 당시는 초대 통제사로 부임하고 그 최초의 통제영진을 통영의 한산도에다가 둡니다. 이 통제영이 고종 임금 때 폐영이 될 때까지 삼도 수군 통영이 존속하는데 여러분들이 방문한 이 도시 통영은 조선의 삼도 수군 통제영의 줄임말 약칭이에요. 약칭. 통영의 통제사한테 전하시오. 이 통제사 대감이 1년에 2번씩 약 300년 동안 5개 수영을 다 불러 모아놓아서 통합군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하는 장면을 기록해놓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동원된 병력이 36,000, 배만 500척이 넘었다는데 이런 해상 퍼레이드를 매년 토영 앞바다에서 (400년) 전에 우리 어른들은 자연에서 자재를 빌어와서 집을 지었죠. 조선은 이런 기둥 하나 만나려고 해도 몇백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둥이 요만해지려면 원목은 요만 1.5배는 돼야 돼. 조선은 열대 우림 국가 아니죠? 이런 기둥 이런만 하나 만나려고. 이런 덜보들은 어디서 구해왔을까?
지금의 잣대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400년 전의 잣대로는 이 빌딩은 어마어마한 빌딩. 옛날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와서 많은 걸 알게 돼서 좀 기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훌륭한 분이 나왔다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자리 같은 것도 더 자세히 깊이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인간적인 연애 오케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순신하면 임진왜란만 생각하고 방금 생각 안 났었는데 뭐 한산 전투도 있고 뭐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이순신은 거북선만 만든 줄 알았는데요. 외적들을 물리치고 뛰어난 기술을 해서 무찔렀다는 사람인 줄 알게 됐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우리 이제 학생들 내일은 탐방을 가실 거고 오늘은 강연을 해 주실 건데요. 박정욱 선생님으로부터 여행 기획가십니다. 인문학 강연 중에 충무공 이순신 눈물겨운 7년부터의 신화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조선시대의 그 의병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좀 오래됐죠? 올해가 2014년인데 1592년에 일본의 주군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해가 임진년이라고 그 해 일어났다고 임진년에 왜가 난을 일으켰다 해서 임진왜란입니다. 그리고는 7년의 전쟁을 해요. 아주 지독하고 참혹한 전쟁을 해요. 얼마나 지독하고 참혹했을까? 이런 건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 우리 아이들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다. 할머니들 볼 때, 너희들 할머니라 해봐야 우리 세대밖에 안 되는데, 할머니들 볼 때,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애비다, 애비, 이비,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 입이다. 들어봤지? 애비다, 애비다, 입이다, 입이다 하는 말. 들어본 사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들어본, 손 들어봐. 옳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 친구들이 이 조선 사람 목을 배워가니까 너무 부피가 커요. 뭘 배워가는가 하면 귀를 배워가고 코를 배워갔어. 지금도 일본 가면 조선인 귀 무덤이 딱 귀 몇만 개 받았다 하는 영수증이 문서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한자 배웠나 모르겠는데 기 이자에 코 비자입니다. 이렇게 이놈의 자식아 네가 떠들모 이놈의 자식아 애놈한테 들켜갖고 귀로 배워가고 코를 배워가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죠.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입이다 입이다. 알겠어요? 얼마나 지독하고 참혹했으면 400년 전에 이야기가 지금도 그대로 전해 내려올까. 그 참혹한 전쟁 7년을 막아내고 나라를 지킨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 오늘 배울 이순신 장군님이라. 아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만 안 만났으면 조선은 그때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 하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조선을 정벌하러 오는데 그의 최종 목적은 이 조선 땅이 아니고 지금의 중국 명나라였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이 조선을 거쳐서 명나라를 가려면 조선의 서해 바다를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이 전라도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 곡창지대라. 그 당시로는 살아있는 보급기지다 이 말이에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른 땅보다는 이 땅을 딱 먹어야 되는데 이 땅을 절대로 못 먹도록 전라 초입을 지키는 장수를 이순신을 보내주죠. 그때 이순신의 직책이 뭐였냐면 전라 자수영의 자수사. 그 당시 남해안을 지키는 수영은 5개나 있었어요.
한양, 서울에서 보면 경상도 땅은 왼쪽, 전라도가 오른쪽. 그렇죠? 지금 지도를 요리 보니까 전라도가 왼쪽 같고 경상도가 오른쪽 같지만 한양, 서울에서 보면 경상도가 왼쪽, 전라도가 오른쪽. 그것도 나누어 가지고 경상 자수영, 우수영, 전라 자수영, 우수영, 충청 수영까지 5개 수영이 수영별로 자기가 지켜야 될 땅이 딱 구별되어 있었죠. 그때 이순신은 전라 자수영의 자수상,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라 자수영의 자수사였던 이순신만 안 만났으면 명나라는 100번 갔어요. 이순신은 딱 막아버려요. 참 역사가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어떻게 이순신을 보내줄 수 있었을까? 정말 이순신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그때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순신만 안 만났더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100번 갔을 것이고 그들의 전투력으로 봐서는 갔더라도 백전백승, 동아시아의 지도가 바뀌는 순간을 맞아요. 아주 중요한. 이 이순신은 제가 아까 우리 관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선생님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은 좀 오해할 수도 있고 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솔직히 대학 가서 강의도 많이 하고 기업체 특강을 많이 가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순신에 대해서 좀 많이 아니까 내가 이순신에 대한 다른 부분, 장수가 아닌 인간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학생들이니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좀 많이 해드릴게요. 이순신은 우리 민족의 인물로 다 부각을 시키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민족의 인물이 아니고 세계사의 인물에 내세울 사람.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세계사의 인물로 내세울 사람. 손가락 5개를 꼽는다면 저는 그 중에서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순신이라 생각해요. 한글을 제창한 세종대왕도 괜찮고 저 고구려 시대 때 저 중원을 휩쓴 강개토왕도 좋지만 저는 가까이로서는 이순신이 왜 세계사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될까? 일단 그 이유부터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이순신이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내일 통영으로 가니까 그 통영 앞바다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서 한산대첩이라고 있어요. 한산대첩을 들어본 사람 한 번이라도. 옳지. 역사 시간에 한산대첩 배웠나 안 배웠나? 아직 안 배웠어요. 이 한산 앞바다에서 통영 앞에 그 한산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앞에서 벌어진 한 번의 해전이 있어요. 이순신은 솔직히 수십 번의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단 한 차례도 지지 않아요. 이순신이 세계사의 인물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순신을 존경해요. 그것도 누가 존경하는 거 아세요? 제일 존경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일본 메이지 유신의 선봉이었고 일본 근대 해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의 업적 중에 제일 큰 업적이 뭔가 하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 분수령이 되었던 전투가 뭐였노 하면은 러시아의 발틱 함대, 최강의 발틱 함대입니다. 세계 최강의 함대였죠. 그걸 이 대한해에서 이 도고 헤이하치로가 싹 이겨버립니다. 그 당시 모든 유럽의 외신들이, 지금은 여러분 신문 보면서 알겠지만 그때 유럽의 외신들은 이제 일본이 큰 타격을 입고 망할 거라고까지 다 보도를 합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내일 붙겠네 모레 붙겠네 알 때라. 알겠습니까? 배가 가고 이쪽에서 오고 하니까 알겠지? 갑자기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싸움 붙는다 하고 선전 포고를 했기 때문에 저서 배가 오면 저 배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틀 걸리면 이틀 뒤에 붙는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어. 그러니 그 당시 유럽의 모든 외신들은 일본이 큰 타격을 입고 망할 거라고 했지만 도고가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그 싸움 이후로 유럽의 시선이 일본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줍니다. 그날 이후로.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은 그 당시 모든 그 외신들이 그랬다 했는데 그 당시 신문 만평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문자 쓰면 막 그걸 만평이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하면 커튼이라 그러죠. 한 컷짜리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하면은 이 사각의 링에서 레슬링 선수가 둘이 붙어. 근데 러시아는 바로 떡대가 이래갖고 막 이리 서가 있는데 일본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키가 조그마해요. 그게 유럽의 시선이었는데 도고가 역전을 시키는데 그 도고 헤이하츠로가 성전 기념 파티장에서 외신 기자들이 다 있는 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영국의 넬슨하고는 비교해도 괜찮지만 조선의 이순신과는 비교도 하지 마시오. 조선의 이순신이 장군님이시면 저는 하사관일 뿐입니다. 조선의 이순신을 군신으로 모시고 존경합니다. 우리 숨겨진 역사인데 우리가 일본에 일제히 36년의 식민지 시간을 가지지만 그 시간에도 일본 해군성의 예산으로 이순신의 진원제는 빠짐없이 올려줍니다. 그만큼 존경합니다. 왜 도고 장군은 나를 영국의 넬슨하고는 비교해도 좋으나 조선의 이순신과는 비교하지 말라 그랬을까? 영국 정부나 일본 정부는 넬슨이나 도고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배도 만들어주고 군사도 모아주고 무기도 다 만들어주고 식량 다 대줘서 나가서 싸우라고 독려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쌀 한 톨 안 주고 배 자기가 만들고 군사 자기가 모으고 무기 자기가 만들고 그랬는데도 한 번도 나가서 지지 않으니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이순신이 수십 번의 전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소개해드릴 전투는 이순신의 업적에서는 제일 으뜸인 한산해전을 소개할게요. 한산해전은 7년을 전쟁을 한다 했는데 이 싸움, 이 전투 이후로 드디어 조선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일본 친구들은 처음 딱 와가지고 부산포에 와서 일성이 뭔가 해서 제일 첫 마디가 우리가 명나라 갈 테니 길을 벗겨라. 아나무인이죠? 건방집니다. 파죽지세. 문자 그대로 파죽지세. 임금은 도망가고 어주까지 도망갔어. 백성들이 전마 저거 왕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임금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경복궁. 돌을 던지고 약탈하고 백성들이 다 불 다 질러버렸어. 전마 저거 왕이 아니다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라가 풍지박산. 그때 어주까지 갔을 때 이 한산해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한산해전 이후로 드디어 조선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전쟁의 분수령이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분수령이 되나 하면은 이순신은 지금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일본 오자마자 이 부산포를 자기 기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베이스를 본대를 만들어놔. 그리고는 한양을 점령하고 평양도 점령하고 다 가. 곳곳에. 전라도만 딱 남아요. 그런데 이 일본군이 저 평양 간 고니시한테 쌀 한 가마니를 바다가 아닌 육지를 통해서 보내준다고 상상 한 번만 해요. 쌀을 한 가마니 지고 갈 말이 한 필이세요. 그걸 또 말 끌고 갈 병사가 필요. 또 그걸 호위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다 잘 알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산도 많고 강도 많아.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돼 있는데 그때는 길이 없었어요. 여기서 부산서 평양까지 가려면 한 달이 더 걸립니다.
저것들끼리 쌀 다 나눠 먹어도 모자라요. 맞죠? 네.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로 보내주면 한 척에 수백 가마니를 실어서 금강으로, 한강으로, 대동강으로 다 보내주죠. 이순신은 그 물길을 딱 잘라버려. 보급로를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거나. 평양까지 간 고니시 부대가 마지막에 후퇴할 때 여름 옷 입고 후퇴. 그거 추운데. 그거 추운데. 5월달에 가서요. normal단 봄옷 입어서 봄옷. 그런데 후퇴할 때는 겨울이라. 다 얼어 죽어, 다 얼어 죽어. 옷도 하나 못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보급로가 끊어져가지고. 이순신은 탁 막. 그런데 이순신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막 옥포, 사천 여러 전투에 승리를 거둡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큰일 났다고 생각했죠. 그때 일본의 주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복세단한테 명령을 합니다. 빨리 너희 셋이서 연합을 해가지고 저 이순신을 빨리 제거하라고. 이순신 때문에 안 된다고. 제거하라고 특명을 내리는데 그 선봉장수가 와키작가 야사하라는 사람. 내가 이 싸움에서 전쟁의 분수인데 이 한산해전에서 마지막 혈전이 벌어집니다. 아까 누가 하객진 이야기 누가 했노? 하객진. 이날 하객진을 펼치죠. 하객진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보여줄 수 없어가 내가 이렇게 요 놔두세요. 데스턴 앞장 그냥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유의 형태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는 여러분들 머리 좋으니까 금방 선생님 이야기에 동의할 거라. 잘 보세요. 상대방이 보았을 때 바다에서 보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일자진의 각도만 좀 바뀌었습니다. 바다에서 보면 똑같아요. 맞죠? 또 거꾸로 보면 이 모습이라.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포위돼요. 포위되는 걸 빤히 알고 공격에 올 사람이 있을까? 마지막의 모습은 이 모습이나 처음부터 이 모습은 아니었던 것. 이 사실 하객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문서적 자료가 솔직히 부족해요. 이 요랬다 저랬다 이런 썰이 있지만 그래도 원리는 알고 가세요. 전에 한번 KBS 스페셜에서 이 하객진을 한번 심도 있게 다뤄서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내가 이런 걸 하나 보여줄까? 내가 이 아이들 이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하객진에 대한 이야기. 자, 보세요. 이날 이런 세척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런 세척이. 이런 세척이 크고 작은 배가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아닷개도 있고, 새끼분에 고바야 다 있어요. 한데, 여러분 생각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척이 10열 종대로, 열척, 이렇게 공격을 온다고 상상해요. 그들이 앞에 포가 2방 있었다면 20방을 빵 삽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배는 포를 쌀 수 있을까 없을까? 잘못했다간 자기 배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주력함에 했던 판옥선은 이런 세 척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단 4척으로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조선의 주력함에 있던 판옥선이 이렇게 네모잡이 배였어요. 잘 보세요. 이런 거 잘 들어라, 이놈들아. 너가 이런 건 학교에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 이렇게 네모잡이 배였어. 앞에도 포가 2문, 뒤에도 포가 2문, 옆으로는 8문씩이나 있어. 2층 배였어. 이렇게 1층에는 노를 젓는 격군이라고 해요. 노를 젓는 녹군만 배치하고, 이 2층에는 싸움하는 전투원들만 배치하고. 싸움하는 사람과 노를 젓는 사람을 100% 분리시켜 놓습니다. 노 젓는 친구는 노만 열심히 젓고, 싸움하는 사람은 싸움만 하고.
지금 우리 해군이 그렇죠? 포수는 포만 쏘고 기관사는 기관일만 합니다. 이미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근대적 해군의 진용을 갖추었어. 저기 20방을 쐈는데 조선배가 4척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요 2방씩 해봐 8방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잘 보세요. 조선의 배는 8방을 빵 쏴고서는 바로 90도로 꺾어버립니다. 여기는 8방씩이 장전이 되어 있었겠죠? 32방을 빵 삽니다. 다시 180도로 꺾어버리면 또 32방을 또 빵 삽니다. 이쪽 살 때 이쪽 아들 놀겠나 안 놀겠나? 열심히 장전을 합니다. 거기다가 한 2척이 더 보탰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기 숨어있던 배가 옆에서 툭 튀어나왔어. 함포의 수는 문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그 자신감에 찬 왁기 작가가 한 번도 붙어보지 못하고 모두 괴멸을 당해버려. 이 일본이 남해노랑 마지막에 1598년 남해노랑을 끝으로 물러가는데 가면서 이순신은 한 번도 못 이겨보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졌는지 이유도 모르고 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 그 패인을 분석한 장수가 역사의 아이러니, 그날의 적국이었던 일본에서 한 300년쯤 있다가 나타나죠. 아까 내가 소개한 도고 헤이하치로가 러일 전쟁 때 그 막강히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이 대한해협에서 무찌를 때 이 하객진을 그대로 써먹습니다. 그는 한자로 표기할 때는 정자진이라 그랬고 영어로 표기할 때는 T전법이다 그랬고 요것과 요것의 차이를 300년 있다가 하는데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모든 유럽의 외신들이 일본이 망할 거라 했지만 도고는 이 T전법으로 발틱 함대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랬으니 그 친구는 이순신을 군신으로 모시고 존경해요. 싸움하기 전날도 부하들 보고 내가 이순신한테 기도를 했으니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고 부하들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가르치고 싶은 것, 이 하객진에는 우리가 이순신을 진짜로 좋아해야 되는 비밀이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처음에 기습전을 하니까 외놈들이 어쨌는 거 알아? 배를 다 버리고 육지로 도망가 버려. 도망가면 그냥 갔겠나 안 갔겠나? 가면서 분풀이로 우리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 도륙을 냅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배 저거는 백날 부사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저 원천적인 외놈을 죽여야 되는데 고민을 합니다. 하객진 보세요. 모두 불러내서 모두 다 죽여버리죠. 장수가 작전을 짤 때 백성의 안위를 제일 1번으로 생각한 작전이 하객진입니다. 우리가 왜 이순신을 좋아해야 될까? 우리 같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장수가 싸움만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는데도 백성의 안위를 생각한 작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조선배가 90도, 180도 이렇게 마음대로 꺾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 일본 배는 밑둥이, V형, 첨저형이라 그래서 속력은 빠른데 방향 전환을 빨리 못했어요. 그런데 조선 배는 밑둥이 U형, 평저선이요. 속력은 좀 늦지만 그 자리에서도 360도 회전이 가능한 배. 그러니 이는 하객진을 펼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여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싸움을 하는 배, 군함, 군선이 속력이 늦게 되면 제일 큰 결점입니다. 지금도 속력이 빠르게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결점을 하객진을 통해서 결정적인 장점으로 바꿔놨죠. 너무 재밌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죠. 그 싸움 못하는 세계 최악의 약졸들을 세계 최강의 강졸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400년 전에 어른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니 때문에 안 된다 소리 생기네 하는 사람이 이순신. 다 안 되고 니 때문에 안 된다 소리 많이 하지. 책상만 좋은 거 사주면 공부가 잘 되긴데 내 방이 없어가 공부를 못한다 해서. 이순신 장군님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불만을 안 해요. 내가 한산해전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가르치면 좋은데 우리 아이들 대첩이란 말을 아는가 모르겠다. 대첩 들어본 사람. 대첩 무슨 대첩. 무슨 대첩 소리 들어본 사람. 한 번 안 들어봤어? 명량대첩, 한 살수대첩, 막 있잖아. 들어봤나? 대첩의 뜻을 아는 사람. 되게 큰 총. 대첩은 클 대자에 이길 척. 크게 이겼다, 이 말이야. 근데 요즘 언론 쪽 아이들이, 기자들이, 돌대가리 자석들이 잘못 쓰고 있어요, 대첩을. 크게 싸운 것을 대첩으로 그러는데, 큰일 날 소리. 저번에 박근혜, 문재인, 강화문 대첩이 선거할 때, 그런 말은 없어. 강화문 대전이라 해야 되는 것이지. 강화문. 그런데 이 한산 대첩이라. 얼마나 이겼을까? 우리 아이들한테 정가를 내가 가르쳐. 옛날에 정가는 뭔가 하나? 경상도 말로 하면 숭시럽다? 목을 다 잘라. 목을 딱 잘라. 상자에 담았어. 소금을 뿌렸어. 내가 몇 놈을 주겠습니다 보고하면 숫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제도였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공에 관심이 없으신 어른이라 물에 둥둥 떠다닌 적의 목을 베질 않아. 부하들 보고도 항상 목 베는 일에는 제발 아무도 나서지 마라. 내가 너의 공을 다 보고 알고 있다. 괜히 목 베러 가다가 쓸데없이 쫄병들만 다친다 이 말이라.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이순신의 라이벌이었던 원균하고 갈등을 많이 해요. 그런데 원균을 나무랄 수 없는 게 제도가 잘못되면 그런 폐해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정확하게 알아. 육지에서 싸우면 어찌 되노? 그 다음날 가서 조용히 목을 베면 돼요. 맞죠? 그런데 바다는 어찌 되노? 그 다음날 가면 다 물에 다 떠들어가 없어 사람이. 그러니 싸움도 끝나기 전에 목부터 베는 거야. 제도가 틀려가지고. 요즘부터 이런 디카라고 탁탁 찍어 놓으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날도 몇 놈이 죽었는지 공식적인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 남아있는 것이 이런 세척이 왔는데 47척은 부수고 12척은 납포했다 써놨어. 그들도 내가 함대를 편성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배가 섞여 있어. 아답게 큰 대선에 한 200이 탔다 그러고 새끼분해 중선에 한 7, 80, 고바야 소선에 한 20명쯤 탔다는데 47척 부순 것 중에서 대선만 35척이라 했으니까 여러분도 상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적게 죽어도 한 7, 8천은 죽었을 기다 생각했는데 그 왁기 작가 야살의 영지가 일본 호고현 다 떠놓은 곳인데 거기 역사관에 갔더니 포로들의 수군그림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9천으로 기록이 남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하나. 기습전을 할 때는 조선은 거의 죽지 않았는데 이날은 전면전을 했어. 내놓어.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알고 내가 떠들락 할 때 한 판 다 떠들어. 알겠어? 내가 이야기할 때 니 떠들면 다른 사람이 못 듣는다 이거 막. 꿀밤은 백방 죽기다 내야. 선생님 이야기할 때는 내가 막 대학 교수 가도 내 떠들면 바로 말 한다.
그런데 이날은 기습전을 하지 않고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전면전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많이 죽었어. 이순신은 장기에다가 사망자, 부상자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서 임금한테 안타까움을 보고해요. 그런데 한쪽이 7, 8천 이상이 죽었다는데 조선의 사망자 숫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조선은 사망자 숫자가 그렇게 많다 하는데 몇 사람이 죽었을까? 불과 19밖에 안 죽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대첩입니다. 이거 전자전 아닙니다. 알죠? 화학전 아니에요. 활 쏘고 총 쏘고 대포 쏘고 박치기 하는 고대전에서 한쪽이 7, 8천 이상이 죽었다는데 한쪽은 19박. 배 한 척도 안 부서졌고. 문자 그대로 대첩입니다. 죽고 2대1로 이기고 대첩이라 하는 놈은 꿀밤 100방 줘야 돼. 10대 빵은 이겨야 대첩, 10대 빵. 이순신이 시간을 기록해 두지 않았고 아침 해가 떠서 발진하여 해질녘까지 싸웠다 기록이 남아있어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끼리는 요즘 시간을 치면 한 오전 7시에서 발진하고 오후 5시 이후까지 10시간 이상의 작전이 아니었겠나 상상을 해보는데 10시간에 19 죽었으면 안 죽은 게나 마찬가지죠. 이순신이 54척의 함선을 동원했다고 하니까 포작, 사후, 협선 다 합하면 이순신도 한 100척 이상은 동원했을 듯. 한 척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문자 그대로 됐지만 문자.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판옥선의 구조, 일본 아다케의 구조, 무기의 쓰임새, 싸움을 어떻게 하고 내 혼자 막 상상을 막 이래 해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면 그런 게 상상이 될 거라. 10시간에 19이 죽었고 1시간에 한 척에 한 명도 안 죽었으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때 돌아가신 어른들한테는 내가 너무 미안하지만 그때 돌아가신 어른은 내가 생각할 때는 싸우다가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만 넘어져서 돌아가신 것 같아. 넘어져서 놀아줬다가 박치기를 한 게나 갑자기 요즘처럼 안전벨트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가지고 그만 새끼줄이 풀리가 그만 내진탕 간 것 같기도 하고 요 밑에서 요 밑쪽에서 하약통 들고 뛰어 올라가는데 위에서 비름을 짜석이 빨리 좀 오이라 하는데 이해 갑니다 하다가 그때 굳이 계단에 미끄러진 것 같기도 하고 한 척에 한 명이 안 죽었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래도 우리 친구들한테 메모해 보시기 바래요. 잊어버리지 말 것. 그날이 언젠가 하면 1592년 지금부터 422년 전 음력으로 7월 8일 양력으로 8월 달입니다. 더웠겠다. 상상이 되시나? 그 뜨거운 여름날 저 땡볕에서 바다는 그늘이 없어. 그늘이 그 땡볕에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도 그 두터운 갑옷은 한 번도 못 벗어. 종아리 빗발치는데 누가 물을 한 모금 제대로 먹어봤겠나. 종일토록 주먹밥은 아무도 구경도 한번 못했을 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이 1층에 놓졌던 사람. 밖을 볼 수도 없고 그들은 이순신은 진법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북소리 하나에 10시간 이상 노만졌어요. 손이 어찌 됐겠노? 피가 펄펄펄펄 났었게. 바로 옆에 동료는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 땅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날의 우리 선배 할아버지들을 다 기억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라. 알겠어? 네. 입에 타고 그때 싸웠던 병사들이 기록해 보면 싸움하기 전날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왜? 내가 아까 그랬죠. 우리는 농사 짓다가 고기 잡다 싸움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은 싸움을 너무 잘하니까 내일 말하자면 이런 거야. 나는 싸움도 못하는데 저는 태권도가 3다이락 하고 레슬링까지 했다 하죠.
그런데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니 그날 저녁에 잠이 오겠어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경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장군님 시킨 대로 밥 먹고 했더만은 해질녘에 이겼어요. 이순신 장군님 마지막 명령이 뭐였겠노? 성전고를 올려라 했죠. 시태 잤어가 이거. 그때 많은데 죽도 안 했는데 많은데 막 나의 죽음을 알지 말고 하기고 막 비름을 짰어가 이거. 시태다 니도. 이때 이겼다 하는데 니는 뭐 죽었다 하는 소리 하고. 저런 게 한따위다 잤어. 그때 함성. 성전고를 올려라 했을 때 함성 소리 상상 한 번만. 얼마나 기분 좋았겠노. 목에 피가 나도록 좋았어 막. 옆에 동료들하고 어깨동무를 월드컵 결승전보다 더해요. 눈에는 얼마나 기뻐서 승리의 눈물을 흘렸겠어. 얼마나. 그 피 흘린 손으로 눈물 닦고. 상상이 될까? 네. 그날의 함성 소리 상상하면 하늘이 떠내려갈 정도로 좋아서 고함질러. 우리 그날의 함성 소리 상상하면서 오늘 19작지만 박수 한번. 참 너가 더 살아봐야 알기다 이 자식들. 그날 함성 소리는 하늘을 치르. 내가 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박수 치라 하는 거나? 선생님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부끄럽지만 우리가 일본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 민족사에서 일본을 이렇게 통쾌하게 이겨본 적이 있을까?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아주 막 문자 그대로 대처. 선생님 부끄럽게도 선생님 세대는 일본을 못 이겼어요.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을 꼭 이겨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이수인 장군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싸움 잘하고 작전도 잘 쓰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구한 장수인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순신의 남긴 교훈 중에서 제일 좋은 교훈 하나만 넘겨보세요. 요겁니다. 이 등가라는 말 알까 모르. 등가 교지인데 등가라는 말 아는 사람. 합격 정서. 이순신 장군님이 시험에 몇 살 때 된 거 아는 사람? 혹시라도. 28살? 또? 니 어디 가노, 마? 둘이. 이리 와. 화장실 안 돼, 이리 와. 화장실은 개코라, 화장실. 저 앞에 앉아, 둘이. 비름물 짜서. 너는 학교고? 어령중학교 명예를 걸고 앉아, 마. 그, 뭐, 1시간도 안 됐는데 소변하고 지은 걸, 뭐, 우찌 참고들 안 노. 하고 하지. 선생님, 그런 거 용서 안 된다. 단디 들어가면 내 질문 들어가면 답 못하면 내 창피다. 여학생들 앞에서. 내 질문합니다. 질문에 답 못하면 꼴방 3방. 몇 살 때 시험 되는 거 하면 32살에 시험에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좀 상상이 안 될 텐데 32 같으면 어찌 되노?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왔고 몇 년이 더 있어야 32이 됩니다. 맞죠? 그때 지금 32살 먹은 사람이 지금 나이에도 32살 먹은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을 했다고 그 친구를 보고 박수를 치면서 천재입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고생 공부 오래 하더만 언제 개우 됐는가 봐. 아이고 장계 가도 되겠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이 32 이순신 장군님이 살았던 시대의 32은 지금의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나이 40대 중반도 넘었습니다. 왜? 20도 안 돼서 장계 갈 때 사람이거든. 18, 빠른 사람은 15, 13살에 장가 가는 거예요. 32 같으면 이제 몇 년 있으면 손주 봐야 되는 그런 나이. 이순신은 그때 겨우 시험에 되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님 1등을 했을까? 천만의 말씀. 갑가도 못 들고, 얼가도 못 들고, 병가에, 서드그룹에 4등합니다. 그때, 퍼스트그룹, 갑가의 장군이 되면 6품이 되고, 갑가, 퍼스트그룹에 들어가면 7품이 되고, 얼가, 세컨그룹에 들어가면 8품이 되고, 서드그룹, 세 번째 그룹, 병가에 들어가면 9품이 돼요. 지금하고 똑같진 않지만 내가 6급이 됩니까? 9급이 되느냐의 큰 차이입니다. 이순신은 그 늦깎이 나이에 병가에 4등합니다. 그런데 그 병가에 4등한 사람, 그 늦깎이에 병가에 4등한 사람이 우리 민족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흥미로운 사실. 그때 우리 1등한 사람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고. 알겠어요? 지금 공부 1등 한다고 절대로 자만하지 말 것. 지금 공부 1등 못 한다고 절대 기죽지 말 것. 나는 그 늦깎이 나이에 병가에 4등 했지만 내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니 민족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뜻인 거 이해되나? 네. 너는 이해가 되나? 네가 좀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승리를 했다 하는데 뭐 죽음을 알리지 마라 개사타오. 아니, 마지막이야. 어? 그건 네 웃기려고 한 기제야. 어? 마지막이야. 응. 그때 그 싸움의 마지막이지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내가. 응. 그 웃기려고 한 말이지. 솔직히 이야기해라. 그렇죠. 니 혹시 개그 쪽으로 갈기가? 어? 학교에서는 어디까지 이순신을 배웠을까? 아직 조선시대 안 들어가서. 이제 너는 이제 이순신 이야기 넣으면 너는 이제 백정 물기다, 이제. 맞지? 이놈들한테는 참 어려운 이야기다. 하나만 내가 요거, 선생님 요거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세요. 이순신 프로필입니다, 프로필. 잘 보세요. 그 뒤에 있죠? 스님 자료를 하나 보내줬을 거라. 1545년 3월 8일, 지금의 인현동인데 명보극장 앞이에요. 가면 이순신 생가터라고 표석인데 거기서 태어나셨어. 내 말 잘 들어요. 참 이순신 인생이 너무 재밌는 게 아니라 참 안 됐어요. 옆집에 유성룡도 살고 원균도 살고 나중에 아주 문필가족, 조선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허균도 살고 아주 잘 사는 동네에 태어났어요. 부잣집 동네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도 탔다 하니까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세가 기울자 정확하진 않는데 12, 13살쯤에 충남 아산 외가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는 아가 우리 집이 쫄딱 망해가 촌으로 이사가 봐라. 얼마나 기분 안 좋은 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기묘사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합격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순신. 10대 중후반에
이순신은 거의 미쳤을 거라. 나는 할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20의 장가를 가는데 직업이 없었지. 돈벌이가 없어, 돈벌이가. 처가살이를 합니다. 돈도 못 버는 게 또 처갓집에 가 살아봐라. 얼마나 기가 죽었겠노. 23살에 문과를 공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과 시험을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때 이제 문과를 요새 말로 치면 전공을 바꿨어. 그런데 28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집니다. 위인전 읽어본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때 뭐 말에 떨어졌는데 수양부들 가지를 꺾어서 다리를 동여매고 다시 달렸다고 굉장히 용감한 척 하지만 선생님 공부한 바로는 실력이 없으니까 떨어진 거야. 4년 재수했어요. 4년 재수해서 32살에 병과에 4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우리 간장이 너무 웃긴다. 열 말쯤 3월 초 그때 합격을 했는데 발령이 안 납니다. 12월에 나. 합격을 했는데 발령 안 난 것도 헛바디 빚진다. 헛바디 빚져. 내가 아들은 너 것들은 모른다 이놈들은. 그때 한경도 저 골짜기로 부임을 해갈 때 개우 쏘이 하나 달고 그 늦깎이 나이에 쏘이 달고 이순신 장군님은 꿈이 뭐에 있었겠어? 근데 일을 잘해요.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 일을 잘합니다. 진급을 빨리 해요. 그런데 보면은 종팔품을 거쳐 수군만호 종사품이 되는데 1차 파직. 좀 잘 된다 싶으면 파직. 또 좀 잘 된다 싶으면 파직. 백의종군을 2번이나. 결국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또 전라 자수성의 자수사로서 공을 채우니까 이 5개 수령을 다 아우르는 3도 수군 통제형의 통제사까지 올라가는데 또 백의종군, 또 옥살이. 옥살이다. 파직, 옥살이, 백의종군. 한 번이라도 순탄하게 안 가? 가다가. 제가 제일 눈물 많이 나오고 안타까운 장면은 그 전쟁 중에 그 백성을 살리려고 했었던 사람을 임금은 죽이려고 파직을 시켜서 잡아 올립니다. 그때 물론 이유는 있었어. 정유연에 다시 쳐들어왔는데 일본이 그때 선조 임금이 부산포를 직접 공격해 하는데 이순신은 또 그게 스파이 간자의 역정 모임을 알고 안 갔더니 바로 한양 의금부로 압송을 해버려. 그 옥에 들어갔을 때 이순신의 마음은 뭐였겠어? 어떤 생각이 자기가 지은 죄라곤 백성을 살린 죄밖에 없어. 그래도 이순신이 또 그 정탁의 탄원으로 풀려납니다. 백의종군길에 어무이가 돌아가셔요. 그런데 자기는 죄인이 돼가지고 초상을 못 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러분들 뭐 어머니 돌아가서 초상 못 칠 수도 있지요. 저 해국 출장 갔다 오면 원한다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영의정을 했던 사람이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 임금 앞에 가가지고 네 이제 고마할랍니다. 사직 상소를 낼 때 임금도 거절 못하는 이유. 늙으신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면 임금도 그리하라. 그런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이순신은 형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장자란 말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초상을 못 쳐. 건부는 빨리 갑시다. 예.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원균이 쫄딱 말아먹어요. 칠전양에서. 그러니 선조 임금이 급하게 또 다시 이순신을 찾아요.
다시 3대 수군, 3도 수군 통제사로 세 번째로 컴백을 시킵니다. 그때 어찌 됐는가 하나? 배 한 척 없고 군사는 모두 다 죽어버렸어. 2만을 거느렸던 장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진을 하면서 다시 식량을 구하고 군사를 구하고 배를 모으고 그리 열심히 하는데 임금이 가만히 이거 수군 재건에는 안 될 것 같거든. 고만 수군 재건은 하지 말고 건율 장군을 도와서 전쟁을 마치세요 하는데 이순신 장군님도 고만 그라모 될 낀데 이순신 장군님은 임금한테 아주 명문의 장계를 올립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봤을라 모르겠다. 상유 12 미신불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고요. 제가 미천하지만 아직 안 죽으십니다. 그 한 달 보름에 내가 아까 그랬지 내일 모레 명량이란 영화가 나오는데 해남 진도 그 울돌목에서 한 기적 같은 승리를 합니다. 상상해봐. 한 달 보름 만에 어떻게 그 전비를 구축하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또 싸워서 이겨요. 기적 같은 승리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승리 이후에 돌아오는 대답이 뭔가 아세요? 일본 아이들이 이순신은 정면 돌파가 어렵다 싶으니까 심리전을 준비한다고 저 아산으로 이순신의 가족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들 20살 묵은 면이 죽어요. 그 아들은 정말 장군의 아들이지. 가족을 다 피신시키고 그 20살 청년이 혼자서 맞서서 싸워 죽어요. 셋째 아들. 큰아들 해가 아버지한테 동생이 죽으십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받는 날 그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눈물밖에 안 나. 이 창호지가 돼서 그런지 안에 글자가 빛이 있던 뭐예요. 어찌 딱 보이는 단어가 뭔가 통곡. 일기장 읽어보면 손이 떨리고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어찌 네가 죽고 내가 살아있다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이순신이라서 죽은 거라. 알겠어요? 이순신 아이라서는 안 죽었을 끼라. 얼마나 미안했겠노. 자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 내가 너를 따라 죽고 집은데 네 의미가 살아있고 누이가 살아있으니 내가 못 죽는다고 미안하다고. 자기는 전쟁 중에 어머니도 가고 자식도 다. 이순신 인생은 계속 좌절이고. 그런데 그 좌절만 있는 건 아니었죠.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용기 때문에 이순신은 우리 민족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우리는 이순신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힘이 들고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와요. 그때 그 좌절이 오더라도 절대 기죽지 말고 이순신처럼 내가 잘해보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이순신 장군님한테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정도 하면 박수도 한번 쳐고 해야 되는 거죠.